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한 여인의 이름. 그녀의 이름은 장희빈, 장옥정입니다. 그녀는 수백 년 동안 희대의 악녀라는 잔인한 이름으로 역사에 박제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한 매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혹은 권력 앞에서 사랑을 버린 냉혹한 정치가였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신분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시대의 희생양으로도 해석됩니다. 장희빈의 삶은 결국 결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낮은 신분의 열등감, 그리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권력에 집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올라선 자리에서조차 단 한순간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단순히 한 여인의 치정극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군주, 숙종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왜 자신의 어머니까지 거역하며 그녀를 왕비로 세웠을까요? 나레이션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 군주 숙종. 그의 결정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권력 유지의 도구였을까요? 숙종의 모든 결정은 환국이라는 정치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에게 낡은 서인 세력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도구였을 뿐입니다. 사랑은 그저 그 도구를 포장하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희빈의 일생을 따라가며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야사적 진실에 주목하려 합니다. 중전과 희빈 사이에 벌어졌던 궁녀들의 저주와 암투, 권력에 중독되어 편집증에 시달렸던 왕비의 고독 인현왕후를 저주했던 충격적인 무속 행위,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알고 있던 장희빈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장희빈은 정말 시대가 만든 악녀였을까요? 이제 그 기나긴 비극의 서막이 열립니다. 조선 숙종 시기, 궁궐은 보이지 않는 규율과 차가운 법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 엄격한 담장 안에서 한 여인의 아름다움과 지성은 모든 것을 뒤흔들 위험한 불씨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들었느냐? 역관 집안 출신 궁녀라더니 매일 밤 글공부를 하고 바깥 세상 이야기에 막힘이 없단다. 다른 궁녀들과는 품새부터 다르지 않은가? 쉿, 조용히 해라. 대왕대비 마마께서 그 아이를 곱게 보지 않으신다. 용모가 빼어나면 궐안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며 노발대발하셨지. 대왕대비, 즉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는 장옥정의 등장이 자신의 아들인 숙종의 왕권과 궁궐의 기강을 흔들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미 숙종의 눈은 장옥정을 향해 있었다. 이리 와 가까이 앉거라. 짐은 딱딱한 경연보다 네가 해주는 바깥 세상 이야기가 더 흥미롭다. 네 아비가 역관이라 했느냐? 예, 전하. 아버님 덕분에 잠시나마 한양의 상인들과 청나라의 문물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너는 다른 궁녀들과 다르다. 너는 짐을 그저 왕이 아닌 한 사람의 사내로 보는 듯 하구나. 이 넓고 차가운 궁궐에서 짐은 늘 외로웠다. 너는 짐의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느냐? 소첩이 전하의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영광일 뿐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빠르게 깊어졌지만 궁궐의 주인인 대왕대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왕대비는 숙종의 무관심 속에 고독해하던 현 중전, 인현왕후의 편이었다. 장옥정 그 아이를 당장 내치도록 해라. 왕의 눈을 멀게 하여 국본을 어지럽힐 불길한 기운을 가진 아이니 더 늦기 전에 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전하 대왕대비 마마의 명이시옵니다. 장옥정 궁녀를 오늘 밤으로 궐 밖으로 내치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짐의 여인을 내치려 하시다니. 숙종은 어머니에게 맞서려 했으나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왕대비의 명을 당장 거역할 수 없었다. 장옥정은 하룻밤 사이에 궁궐을 떠나게 되었다. 전하, 부디 소첩을 잊으시옵소서. 소첩 때문에 전하와 마마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잊으라니. 네가 궐을 떠나도 짐의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중전은 아무리 노력해도 짐에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다. 짐은 왕으로서의 책무, 즉 후사를 원한다. 너만이 짐에게 희망을 주었다. 궁을 떠났다고 끝일 줄 아느냐? 어머니의 그늘이 거치는 날, 짐은 반드시 너를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짐의 외로움과 집착은 너를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쫓겨난 궁녀 장옥정.
그리고 그녀를 향한 숙종의 걷잡을 수 없는 집착. 이들의 운명적인 이야기는 궁궐을 영원히 뒤바꿀 피바람의 서막이었다. 이 질투의 화신들 궐로 돌아온 장옥정. 장옥정은 궐 밖에서 3년을 보낸 후 대왕 대비의 죽음과 함께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 숙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며 특별 상궁으로 복귀한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궁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복귀는 고독했던 중전 인현왕후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니. 전하의 마음이 돌아섰으니 내가 막을 도리가 있겠느냐. 그저 궐 안의 평안을 바랄 뿐이다. 마마, 어찌 그리 담담하십니까? 벌써 장상궁 측 궁녀들이 중궁전 주변을 오가며 마마를 험담하고 기세를 올리고 있어옵니다. 이대로 두시면 마마의 자리가. 입 다물라. 국모로서 내가 할 일은 기싸움이 아니다. 다만 짐작으로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인현왕후는 덕으로 대하려 했으나 장옥정 측은 달랐다. 자신들의 주인이 왕의 총애를 얻자 그들은 노골적으로 중궁전을 조롱하고 견제하기 시작했다. 궁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쯧쯧 보시오. 중궁전은 어째 그리 싸늘하고 기운이 없답니까? 전하께서 밤마다 발길을 돌리시니 그럴만도 하겠지요. 후사는 왕실의 근본 아니겠소? 무슨 망발이냐. 국모를 모시는 처소 앞에서 감히. 공모? 곧 공모가 바뀔 수도 있는데 누가 누굴 모시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암투는 더욱 은밀하고 무서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어느 날 인현왕후의 처소 주변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되었다. 마마, 이것이. 지프로 만든 인형에 붉은 실이 감겨 있습니다. 바늘 자국이 수없이 나 있사옵니다. 중궁전 후원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주란 말이냐. 감히 국모를 해치려 하다니.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 이 사건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다. 인현왕후 측은 당연히 장옥정의 소행이라 의심했지만 장옥정은 태연했다. 전하 소첩은 마마를 시기할지언정 마마께 위해를 가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첩을 모함하려는 자들의 계략이 아닐는지요. 소첩은 전하의 아이를 잉태해야 할 몸입니다. 옥정아, 너의 말을 믿는다. 이 일은 짐이 직접 조사할 것이니 너는 그저 몸조리에만 전념하라. 숙종은 이 사건을 궁녀들 간의 치기 어린 다툼으로 치부하며 조사를 흐지부지 끝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숙종의 마음이 이미 장옥정에게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장옥정은 중궁전마저 압도할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장옥정의 야망은 더욱 커져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총애가 아닌 왕실의 후사를 낳아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삼위빈의 탄생 권력을 잉태하다. 궁궐 안팎의 질투와 견제를 이겨낸 장옥정은 마침내 숙종의 아이를 잉태했다. 왕실의 오랜 염원이었던 후사의 소식은 숙종에게는 권력의 정당성을, 장옥정에게는 중전의 자리를 향한 결정적인 발판을 제공했다. 전하 소첩이 전하의 혈육을 품었습니다. 오, 옥정아. 실로 경사로구나. 이 기쁜 소식을 짐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아느냐. 하늘이 짐과 너를 굽어 살피셨다. 기쁨에 찬 숙종은 장옥정을 소위로 봉하며 극진히 대했다. 그러나 이 경사는 정치적으로 가장 큰 숙적이었던 서인노론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반면 장옥정의 복귀를 도왔던 남인 세력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전하, 소의 마마께서 왕실의 후사를 품으셨으니 이는 국가의 대경이옵니다. 마땅히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의 마마의 집안을 외척으로 세워 마마의 기세를 든든하게 해주셔야 하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원자를 위해 벌써부터 외척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이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짐은 안다. 너희 서인들은 중전 김씨인 현왕후의 배경을 믿고 짐을 우습게 보았다. 이제 짐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짐의 아들이 태어나면 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군주의 권위를 세울 것이다. 숙종은 장옥정의 임신을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철저히 활용했다. 장옥정이 낳은 아이는 단순한 후사가 아닌 늙은 대신들의 끈끈한 권력을 끊어낼 칼이었다. 1688년 장옥정은 마침내 왕자 훗날 경종을 낳았다. 내가 마침내 해냈구나.
이 아이가 나를 왕비의 자리에 올려줄 것이다.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숙종은 곧바로 원자의 정호를 정하려 했다. 이는 중전 2년 왕후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선언이었다. 전하께서는 저를 완전히 버리셨나 봅니다. 국모로서 후사를 낳지 못한 죄가 이리도 크단 말입니까? 그녀는 이 아이를 발판 삼아 권력의 정점인 왕비 자리를 향해 더욱 거침없이 질주했다. 이 희빈의 탄생은 4개월 뒤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변인 기사환국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사역전된 궁궐 중궁전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장희빈이 아들, 즉 원자를 낳자 숙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29년 치세에서 가장 잔혹하고 과감한 결정, 바로 중전 2년 왕후의 폐위를 강행했다. 이는 서인 세력 전체를 숙청하고 남인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기사환국의 시작이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중전 마마께서는 죄가 없으시옵니다. 단지 후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모를 폐위시키는 것은 예법에도 민심에도 어긋나는 대역죄이옵니다. 짐이 너희들의 아우성 때문에 나라의 근본인 후사를 외면해야 한단 말이냐? 중전은 국모의 책무인 후사를 낳지 못했으니 이미 그 자리의 덕을 잃었다. 짐의 명이 곧 법도다. 전하의 성단이 옳습니다. 서인들은 자신들의 당파 이익을 위해 왕실의 후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들을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숙종은 반대하는 노론 대신들을 유배 보내거나 관직에서 파면시켰다. 충신들의 피가 궐을 적시는 동안 2년 왕후의 폐위 교지가 내려졌다. 왕의 결정은 단호했고 되돌릴 수 없었다. 왕명이라면 신첩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하께서는 부디 이궐 안의 평안을 잊지 마십시오. 신첩은 전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2년 왕후는 치욕과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국모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녀가 폐위되어 궐박사가로 쓸쓸히 떠나는 날, 장희빈은 마침내 염원하던 중궁전의 주인이 되었다. 내가 마침내 이 자리에 올랐구나. 이 궁궐의 모든 것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모욕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짐이 너를 중전의 자리에 올렸다. 이제 너는 명실상부한 이 나라의 국모다. 짐의 아들을 지키고 짐의 곁을 지켜다오. 장희빈은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그녀의 승리는 숙종의 마음속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켰다. 숙종은 장희빈에게서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 대신 정권을 장악한 외척의 수장의 모습을 보았다. 숙종이 자신의 정실을 버리면서까지 장희빈을 택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숙종의 마음속에 드리운 불안감. 이 불안은 곧 후회와 염증으로 변해갈 것이었다. 장희빈의 승리는 곧 그녀의 몰락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서막이었다. 권력을 쥔 그녀의 다음 행보는 숙종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했다. 오독이 된 왕비 최고 권력자가 된 장희빈의 심리 변화. 나레이션 마침내 중전의 자리에 오른 장희빈. 그녀의 승리는 왕실의 경사였으나 궁궐에는 더 이상 평안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모든 이들에게 지독한 복수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사랑 대신 권력에 대한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희는 짐이 패비인 현왕후처럼 나약한 줄 아느냐? 궐안의 기강이 무너진 것은 국모가 제대로 위엄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치 않을 것이다. 마마 송구하옵니다. 저희는 그저 너의 그 나태한 태도가 짐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패비를 따르던 때처럼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당장 끌어내 매질하고 궐 밖으로 내치도록 하라. 자신을 반대했던 대신들은 물론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궁녀들까지 장희빈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이 저지르는 비리조차 묵인하며 왕실의 재물과 권력을 사사롭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마마, 외척의 새가 너무 커지면 전하께서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의 가문이 사치와 탐욕으로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사옵니다. 나의 가문이 세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앉혔는가. 그들이 힘이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법. 감히 나의 권력을 의심하지 마시오. 장희빈의 광적인 독서는 숙종의 귀에 매일 보고되었다. 숙종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변모를 지켜보며 깊은 실망감에 빠져들었다. 중전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 짐이 그토록 원했던 궁궐의 평안은커녕 중궁전은
공포의 중심이 되었다. 짐이 그녀를 왕비로 세운 것은 정치를 위한 도구가 아닌 사랑하는 여인으로서의 존중 때문이었다. 전하, 중전 마마께서는 폐위된 인현왕 후 마마의 보기설에 극도로 민감하십니다. 사소한 헛소문에도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아름답고 순수했던 연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불안한 인간이 되었다. 숙종의 눈빛은 애정을 잃고 점차 냉정한 평가와 혐오로 바뀌어 갔다. 왕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자 궁궐의 운명은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장희빈이 권력의 독에 취해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사이 숙종의 시선은 중궁전이 아닌 궁궐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할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희빈의 위기, 숙종의 변심과 또 다른 여인의 등장. 권력의 정점에 선 장희빈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진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불안과 독서는 숙종의 마음을 짓눌렀고 숙종은 더 이상 중궁전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왕비가 아닌 가장 낮은 곳을 헤매고 있었다. 궐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짐은 왕이기에 앞서 사람이다. 헌데 모두가 짐을 권력의 정점으로만 바라볼 뿐 짐의 고독과 피로를 헤아리는 이는 아무도 없다. 중전마저도 짐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구나. 그때 숙종의 눈에 든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미천한 무술이 혹은 궁녀 최씨였다. 장희빈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다. 야사에는 최씨가 궁궐을 청소하는 무술이었다고 전해진다. 숙종이 밤늦게 궐을 거닐다 폐위된 인현왕후의 처소 앞에서 조용히 촛불을 켜고 인현왕후를 위해 기도하거나 간단한 제물을 올리는 최씨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너는 누구냐? 이 깊은 밤 폐비의 처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소인. 소인은 그저 폐비 마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달파 차마 주무시지 못하고 계실까 염려되어 작은 촛불이라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인의 지극히 미천한 마음이옵니다. 패비의 억울함을 알고 감히 이리 정성을 다하다니. 너는 어찌 이리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느냐? 숙종은 장희빈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순수한 연민과 따뜻한 위로를 최씨에게서 얻었다. 최씨는 숙종의 정치적 계산이나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숙종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을 뿐이었다. 최씨 그년이 감히 누구의 눈에 들었다는 말이냐. 미천한 무수리가 분수를 모르고 왕의 총애를 탐하다니. 당장 끌어내 궐 밖으로 내치거나 혹독하게 다스리라. 마마, 최씨는 미약한 존재라 마마의 권위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전하께서 직접 보호하고 계셔서 경솔하게 건드리면 전하의 진노를 살 수 있습니다. 장희빈은 최씨를 견제하려 했으나 숙종의 방어막은 단단했다. 숙종은 장희빈의 질투가 자신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깨달았다. 최씨는 곧 수건으로 책봉되었다. 중전은 이제 국모로서 정사에만 신경 쓰시오. 궐 안의 소소한 일까지 질투와 분노로 다스리려 드니 짐은 중전의 처사에 지쳐간다. 전하, 소첩은 전하의 사랑이 변하실까 두려워 그러는 것입니다. 소첩의 질투는 전하께 바치는 사랑의 증명이옵니다. 숙종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자 장희빈의 권세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수곤이 낳은 아이 훗날 영조가 될 왕자의 탄생은 장희빈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파국으로 몰아넣을 핵폭탄과 같았다. 7최후의 몸부림 저주와 무속의 비화대본. 숙종의 마음이 떠나고 최숙빈이 아들 훗날 영조를 낳자 장희빈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숙종은 마침내 1694년 장희빈을 희빈으로 강등하고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장희빈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인현왕후와 최숙빈의 음모라 여기며 광기에 휩싸였다. 아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리 없다. 그년들이 나를 저주하고 모함했음에 틀림없다. 숙종은 나를 사랑했어. 마마,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인현왕후 마마께서 궐로 돌아오셨습니다. 마마의 처지를 비웃는 궁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웃어. 내가 다시 중전이 되면 그들의 목숨을 전부 거두리라. 방법은 하나뿐이다.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한다. 절망에 빠진 장희빈은
궁궐 내부에 비밀스러운 무당을 불러들였다. 그녀는 주술과 무속을 통해 인현왕후와 최숙빈에게 저주를 퍼붓고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려 했다. 인현왕후를 저주하라. 그녀가 다시 병에 걸려 죽도록, 다시는 이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왕의 마음을 나에게 묶어둘 방법을 강구하라. 희빈 마마 이 지프로 인현왕후 마마의 모습대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매일 밤 깊은 시간에 이 인형의 바늘을 꽂고 흙에 묻어야 합니다. 대신 이 일은 절대 발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희빈은 매일 밤 그녀의 처소 근처에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인형을 묻었다. 야사에는 장희빈이 인형뿐만 아니라 궁궐의 우물에 부정한 물건을 넣거나 인현왕후의 그림을 활로 쏘아 저주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한다. 김씨, 내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해? 내가 가진 덕은 결국 나약함일 뿐. 이 저주를 받고 영원히 고통받아라. 그러나 하늘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인현왕후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결국 복위 7년 만에 승하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장희빈의 저주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오해를 낳았고 궁궐 내부에 공포가 퍼졌다. 전하, 큰일이 났습니다. 인현왕후 마마가 돌아가신 후 희빈 장씨의 처소 뒤뜰에서 저주에 사용된 인형과 주술 도구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희빈이 패비 마마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 증거물은 숙종에게 전달되었다. 숙종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살인과 저주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 발견은 장희빈에게 내려진 최후의 심판이었다. 숙종은 모든 애정을 끊어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배신감과 분노뿐이었다. 장희빈의 몰락은 이제 단순한 강등이 아닌 사살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의 최후의 몸부림은 결국 그녀 자신의 목줄을 조이는 자충수가 되었다. 팔역사의 심판 사사와 숙종의 마지막 고백. 저주 행위가 발각되자 숙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장희빈은 왕실을 기만하고 국모를 해하려 한 죄목으로 사사 명령을 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권력의 정점은 그녀를 궁궐의 가장 비참한 끝으로 몰아넣었다. 아닙니다. 전하. 소첩이 저주를 한 것은 맞으나 그것은 패비 김씨를 향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부디 소첩을 용서해 주십시오. 소첩은 전하의 아들을 낳은 국모였습니다. 국모, 너는 국모의 자리에 앉아 이 궁궐에 피바람을 몰고 왔다. 짐이 너에게 베푼 애정과 신뢰를 너는 저주와 광기로 배신했다. 너는 짐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실의 근본을 해친 역적이다. 사약을 내리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숙종은 장희빈의 아들 원자 훗날 경종과 어머니를 만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숙종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마지막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어머니를 뵙게 해달라 간절히 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인사를. 안 된다. 사사되는 어미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세자의 마음속에 영원한 상처와 왕실에 대한 원한만 남길 뿐이다. 세자는 이 나라의 다음 국본이다. 어미의 비극을 잊고 오직 왕의 길만 걷도록 하라. 장희빈은 홀로 처소에 남아 사약을 받았다. 그녀는 사약을 마시면서도 숙종의 이름을 부르짖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화려했던 일생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장희빈의 죽음 후 궁궐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으나 숙종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숙종은 이후 다시는 왕비를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짐은 너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이용했는가? 짐은 그 답을 영원히 찾을 수 없구나. 너를 중전으로 세웠을 때 짐은 진정 행복했다. 허나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다. 숙종은 장희빈을 사사한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의 사사 이후 궁인들이 다시는 국모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라는 엄격한 유지를 남겼다. 이는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한 군주의 고독하고 이중적인 감정을 보여준다. 역사는 장희빈을 희대의 악녀로 기록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미천한 궁녀가 왕의 사랑과 권력을 쫓다가 시대와 궁궐의 암투 속에서 희생된 비극적인 인간 드라마였다. 그녀를 왕비로 만든 것도 그녀에게 사약을 내린 것도 모두 왕숙종의 결정이었다.
길었던 사랑과 권력의 비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구 에필로그 역사 속 장희빈의 그 후, 그리고 현대적 조명 대본.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진 후 권안은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비극은 그 이후의 왕실과 역사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막지 못한 아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정치적 불안 속에서 4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을 보낸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살려달라 울부짖었으나 아바마마는 외면하셨다. 이 궁궐이 이왕의 자리가 결국 어머니를 잡아먹은 것이다. 이 슬픔과 불안을 안고 나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장희빈의 몰락을 주도했던 최숙빈의 아들 영조는 조선의 가장 긴 시기를 통치했습니다. 영조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천한 신분과 이복형의 독살설에 시달리며 평생을 정치적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장희빈의 비극은 두 아들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장희빈 사사 후 숙종은 다시는 후궁이 국모의 자리를 넘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장희빈이 권력과 사랑을 결합하려다 실패한 결과가 왕실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자 숙종 자신의 평생의 후회가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장희빈의 삶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장희빈의 파국은 결국 권력에 대한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희빈은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력이라는 보상을 택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경쟁 중독이나 번아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을 쟁취한 후에도 불안하여 더 큰 힘을 갈구하고 결국 주변의 소중한 관계와 평정심을 모두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장희빈은 그 욕망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쫓는 성공과 욕망의 끝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숙종은 장희빈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를 얻었지만 왕의 마음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리가 아닌 마음을 얻는 데 있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어려운 진실을 장희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악녀였을지 모르나 분명 비극적인 간이었습니다. 긴 사랑과 권력의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욕망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때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숙종의 위험한 사랑 장희빈, 시대가 만든 악녀인가? 이 기나긴 논쟁의 답은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